당신이 내 핸드폰 왜 뒤져요? 잘못? 지금 나한테 대들어?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아?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떨던 내 모습이 생생합니다. 화려한 다이아 반지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지만 너무나 차갑기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를요. 저는 박영희, 올해 62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제 몸의 반쪽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회사 승진에, 아들 준호는 의사 레지던트에 바빴으니까요. 엄마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을 차려놓아도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희야, 등산 모임 나가자.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그를 처음 본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장 바지에 깔끔한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산 입구에서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인상,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고 회색빛 도는 머리카락이 오히려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정상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아, 천천히 가시면 1시간 정도요. 감사합니다. 혼자 오시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민수라고 소개했고 건설회사 전무이사로 일하다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암이었죠. 투병 생활이 2년이나 됐는데 마지막까지 고생만 시켰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남편을 같은 병이었어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준비해 온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날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수 씨가 정상에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인데요? 저와 만나주시겠습니까? 연인으로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순이 넘어 다시 찾아온 설렘. 뺨이 화끈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좋아요. 6개월 후 저는 자식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신원은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황혼 재혼 사기 많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준호야, 민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무 잘해주시고 배려심도 깊으시고.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 의견은 안 물어보세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결국 아이들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무관심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재산은 잘 지키세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자와 등산 모임 사람들, 그리고 제 자식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 손에 화려한 다이아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보니 첫 남편이 준 낡은 금반지가 아직 오른손에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반지를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치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결혼 후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수 씨가 여보, 커피 한 잔 해줄래요? 라고 부르면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우리 집에 좀 머물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족인데요. 일주일 후 지은과 민석이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와 무표정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버지 자식들이에요. 와, 집 진짜 넓네요. 몇 평이에요? 34평인데. 34평이면 시세가 10억 정도 되겠네요. 여기 압구정동이잖아요. 지은의 첫 마디가 집값이었습니다. 불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서 나지막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빠, 언제쯤 명의 넘겨받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곧 서류 작업 들어갈 거야. 새엄마는 의심 안 해요? 아직은 괜찮아. 순진해서 다행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의를 넘겨받는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지?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남편이 준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반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왼손의 다이아 반지는 너무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 목을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카페에서 순자를 만났을 때 친구는 제 수척한 얼굴에 놀랐습니다. 영희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수척해졌어. 뭐 먹은 거야? 그래,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무슨 일 있어? 신혼인데 잠을 못 자?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순자는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순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 민수 씨 뒷조사 좀 했어. 미안해. 내가 화낼 줄 알았지만 그냥 불안해서. 내 동생이 사설탐정이거든. 순자는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민수 씨의 신용정보가 있었습니다. 마, 민수 씨 빚이 5억이야. 신용등급도 최하위 10등급이고, 그리고 이혼 기록이 3번이야. 그 사람 부인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지? 거짓말이야. 뭐라고? 그럴 리가. 전 부인들이 다 재산 피해를 입었대. 한 명은 지금 소송 중이고 한 명은 집을 다 빼앗겼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늦으셨네요. 벌써 2시간째인데 저녁 준비 안 하시게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확인한 통장. 2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제 통장에서 돈 찾으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미안해요. 말씀 안 드리고. 부부 재산이 어디 따로 있어요? 그래도 미리 말씀하셔야죠. 그건 제 월세 수입인데. 영희 씨, 우리 부부잖아요.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금고였습니다. 누군가 열어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금고가 열려 있던데요. 지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한테 의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고 뒤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열어본 것 같아서. 그럼 뭐예요? 우리 말고 누가 있어요? 결국 우리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새엄마가 저희를 도둑 취급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들은 대화. 아빠, 이대로는 안 돼요. 내일 새엄마 외출할 때 도장 찾아서 상가 매각 절차 들어가.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금고 안에. 비밀번호 알아냈어. 숨소리마저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도장을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다음날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아파트명에 공동으로 바꿔요. 하지만 이 집은 첫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첫 남편 얘기는 그만해요. 민수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결혼한 거예요. 죽은 남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집중해요. 내가 당신 남편이에요.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파트도 내 명의는 안 올리고 돈도 따로 쓰고 이게 부부예요? 여보, 나는 단지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은 무슨 시간? 벌써 결혼한 지 2달이나 됐어요. 내일 등기소 가요. 명예 바꾸자고요. 아니에요. 그건 못해요. 뭐라고요? 당신 진짜 이기적이네요.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상가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나오네요.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3일 전에 고객님 명의로 도장 날인되어 들어왔습니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게. 도장을 훔쳐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옳았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순진한 바보였구나.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이 지경까지 왔어. 첫 남편의 금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반지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왼손의 다이아 반지는 너무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저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여보, 날씨 좋네요. 어디 나가실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집에 있을 거예요. 민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를 내보내려는 거였습니다. 도장을 훔치려고요. 집에요? 어제 순자 씨가 전화했던데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취소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도 혼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바람도 쐬고 오세요. 여보, 괜찮다니까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민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후에 순자에게 문자를 보내려는데 민수 씨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려던 거예요? 순자 씨한테? 뭐라고 쓰신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돌려줘요. 영희 씨,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친구한테 우리 가족 험담이라도 하려고? 험담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돼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핸드폰은 내가 보관할게요. 민수 씨는 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아야, 아파요. 영희 씨, 진정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민수 씨의 소나기에서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긴 후 저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외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마트 좀 가려고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결국 외출도 민수 씨의 허락과 동행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수진아. 응, 엄마 집에 있어. 사실은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민수 씨는 저를 손으로 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응,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피해망상 같은 게 있어. 민수 씨가 전화기를 제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스피커폰으로 해놔서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엄마 지금 큰일 났어. 민수 씨가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 그때 민수 씨가 제 옆에 바짝 붙어서 전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뭐요? 엄마, 정말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씨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착각한 거야.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첫 남편이 쓰던 거였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거였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보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로 순자한테 연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전화기의 발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순자 번호가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나야. 영희야. 영희야, 이 번호는 뭐야? 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민수 씨가 내 핸드폰 빼앗아 갔어. 뭐?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야, 나 여기서 나가야 해. 도와줘. 지금 당장 나와. 내가 경찰 데리고 갈게. 아니야. 민수 씨가 거실에서 문 지키고 있어. 내일 민수 씨가 외출하면 그때 나갈게. 아침에 보통 운동 나가거든. 1시간 정도. 그때 나갈게. 알았어. 몇 시에? 오전 10시쯤. 너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려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꼭 데려갈게. 영희야, 조심해. 들키면 안 돼.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옷 속에 숨겼습니다.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데 민수 씨가 복도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뭐 했어요? 오래 있었네요. 배가 아파서요. 설사 기운이 있어요. 그래요? 약 드릴까요? 괜찮아요.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방을 쌌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요.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도장, 통장, 등기부등본. 내일 이것들을 가지고 나가야 해. 절대 놓치면 안 돼. 하지만 아침에 민수 씨가 나가려던 순간 제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가방을 서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 저는 바닥에 넘어졌고 민수 씨는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역시 도장이랑 서류 다 가지고 나가려 했네요. 저는 방에 갇혔습니다. 밖에서 열쇠로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서명해요. 아파트 공동명의 이전 동의서예요. 싫어요. 지금 당장 서명 안 하면 당신 자식들도 다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펜을 든 제 손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준호였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고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팔꿈치에는 피가 조금 나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뒤에서 민수 씨가 변명했습니다. 오해야. 엄마 쉬고 있었어. 쉬고 계셨다고요? 이 손목 자국은 뭐예요? 팔꿈치에서 피가 나는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의 상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요. 준호야, 민수 씨가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 상가도 계약 해지했어. 그리고 나를 방에 가뒀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를 감금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셔서. 정신적으로 불안정? 그래서 손목에 멍이 들게 잡고 방에 가두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 일인데 왜 끼어들어요?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남남이에요. 그리고 내 엄마 일인데 왜 끼어들면 안 돼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엄마, 나가요. 여기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민수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엄마를 데려갈 수 없어. 법적으로 내가 보호할 의무가 있어. 보호요? 감금하고 협박하는 게 보호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제가 들어올 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요. 엄마 증언 다 녹음됐어요. 그리고 감금 사실도요. 손목 사진도 찍었고요.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키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요. 112에 바로 신고할 거예요.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민수는 결국 비켜섰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연락해뒀던 겁니다. 영희야. 순자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걱정했어. 전화도 안 되고. 고마워, 둘 다. 정말로. 준호의 차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손목에 타박상이 있네요. 누가 잡았어요? 꽤 세게 잡았는데요. 네, 남편이. 전치 2주 진단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준호의 병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순자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마셔. 진정해야지. 준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이혼하고 재산 돌려받고 가능하면 민수 씨 고소까지. 고소? 네. 사기죄, 재산 강치 미수, 감금, 협박. 할 거 많아요. 준호는 이미 변호사를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제 병원에 자문 변호사가 있어요. 가정폭력 사건도 많이 맡으시는 분이에요. 내일 상담 약속 잡아놨어요.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 민수 씨 신용정보 조회 결과. 빚이 5억이고 전처가 3명이야. 다 재산 피해 입었대. 준호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전형적인 결혼 사기꾼이네요. 준호야, 엄마가 바보였어. 외로워서 판단을 못했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엄마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 이기자. 꼭 이기자고요. 다음 날 준호의 소개로 김서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 씨를 만난 과정, 결혼, 그리고 재산을 빼앗으려던 시도, 감금까지.
김서연 변호사는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준호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진단서, 신용정보, 상가 무단 처분 기록입니다. 김서연 변호사가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우선 이혼 조정 신청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 들어가야겠어요. 고소요? 네. 사기죄와 재산 강취 미수, 감금, 협박. 최소 이 네 가지는 가능해요. 만약 민수 씨가 서명받은 서류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해요? 서명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서명하라고 협박했는데 준호가 와서 막았어요. 다행이네요. 만약 서명했으면 훨씬 복잡해졌을 거예요. 김서연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상가 처분건도 무효 소송 가능해요. 도장 위조 혐의도 추가할 수 있고요. 정말요? 상가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성 높아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전체 소송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은 조정기간 포함해서 6개월 정도, 형사는 1년 정도 예상해요. 그동안 민수 씨가 또 뭔가 할까봐 걱정돼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게요. 그리고 박영희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들네 집에 있어요. 계속 거기 계세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준호야,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죠. 법이 엄마 편이에요. 증거도 있고 변호사님도 좋으시고 걱정 마세요. 2주 후 접근금지 가처분이 나왔습니다. 3주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김서연 변호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피의자 소환하겠습니다. 순자가 민수의 첫 번째 전처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아입니다. 강민수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박영희입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아 씨는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겼다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조심했어야죠. 그 사람은 정말 악마예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그런데 얼굴은 천사 같고 말은 꿀처럼 달아요. 정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박영애님처럼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7년 전이었죠. 교통사고였어요. 그때 민수를 만났어요. 등산 모임에서요. 저도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게 그 사람 수법이에요. 황혼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들을 노리죠. 등산 모임, 성당, 절, 복지관, 어디든 가요. 그리고 관찰해요. 누가 재산이 있고 누가 외로운지. 정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정말 좋은 사람처럼 굴었어요. 신사적이고 배려심 많고 저는 완전히 반했죠. 7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저도 6개월 만에 결혼하고 딱 6개월 후에 본색을 드러냈어요. 제 집 명의를 자기 명의로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었으니까 동의했죠. 바보같이. 정아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명예 이전하고 딱 2주 후에 사라졌어요. 집도 팔아버리고 저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부간 재산 처분은 민사 문제래요. 소송 중이에요. 4년째요. 변호사 비용만 1,000만 원 넘게 썼어요. 정아 씨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소송 자료예요.
박영희님 소송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3명 더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도 여러 번 바꿨거든요. 이름도요? 네. 원래 이름은 강태수예요. 그 다음에 강민우, 지금은 강민수. 계속 바꿔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름까지 거짓이었다니. 그리고 그 사람 도박 중독자예요. 빚이 엄청나요. 제가 알기로는 7억 정도요. 7억이요? 네. 불법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사채를 쓰고 갚기 위해 또 결혼하고 악순환이에요. 다음 날 2번째 피해자 김혜숙 씨를 만났습니다. 58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와 1년 결혼 생활을 했어요. 성당에서 만났어요. 성당에서요? 그 사람 성당 신자인 척했어요. 독실한 천주교 신자처럼요. 다 거짓말이었죠. 혜숙 씨는 차를 홀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상가를 2개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였죠. 다 빼앗겼어요. 제 도장을 위조해서 팔아버렸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전 지금 월세방에서 살아요. 50년을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상가 2개가 10억이었는데 혜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이기세요.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려요. 일주일 후 민수가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형사가 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영희님, 좋은 소식이에요. 아파트에 담보 설정 시도한 흔적이 있어요. 1달 전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박영희님 명의로 대출 신청서가 은행에 들어와 있었어요. 5억 원 신청이었어요.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해서 막혔대요. 만약 은행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파트에 5억 담보가 설정됐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겠죠. 그리고 차용증 위조 건도 확인됐어요. 최소 5억 원이에요. 박영희님 명의로 1억 5천만 원 빚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1억 5천만 원이요? 네. 다행히 다 위조된 거예요. 감정 결과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요. 민석은 조사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켰어요. 박영희 씨 방을 뒤지라고, 도장이랑 통장을 찾으라고. 저는 찾아서 아버지한테 줬어요. 민석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에서 민수를 검거했습니다. 뉴스에서 방송됐습니다. 황혼 재혼 사기 혐의자, 불법 도박장에서 검거, 피해 금액 15억 원 추정. TV 화면에 수갑찬 민수가 나왔습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피해자 대표로 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이용당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혼을 후회하시나요? 그 사람과의 결혼은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는 법을, 나를 지키는 법을요. 민수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영희 씨에게 저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영희 씨,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그러면 아파트는 포기하겠습니다. 만약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 자식들 직장에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강민수 협박 편지였습니다. 김서연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영희님,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협박죄 추가 기소됩니다. 구치소에서 협박 편지 보낸 거 추가 범죄예요. 그래도 무서워요. 정말 자식들한테 뭔가 할까봐. 걱정 마세요. 그럴수록 형량만 늘어나요. 절대 고소 취하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퇴근 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대요. 제보? 네. 익명으로요. 엄마가 정신병이 있다고, 가족을 학대했다고, 인사팀에서 저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인사팀에서 이해해 주셨어요. 민수 씨가 보낸 거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엄마, 소문은 퍼진 것 같아요.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다들 뉴스 봐서 알긴 하는데 그래도 불편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준호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로 아이들이 직장에서 곤란을 겪다니. 그날 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강민수 씨 채권자입니다. 5천만 원 갚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관련 없습니다. 차용증 위조된 거예요. 위조는 무슨? 여기 도장 찍혀 있는데. 준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10통 넘게. 돈 갚으세요. 책임지세요. 안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준호가 전화번호를 차단했지만 다른 번호로 또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박영희님, 5천만 원 갚으세요. 안 그러면 아파트 압류할 겁니다. 김서연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님, 채권자들이 계속 협박해요. 위조 감정 결과 나왔죠? 그거 채권자들한테 보내세요. 박영희님은 법적 책임 없어요. 하지만 채권자들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영희 씨 계신가요? 채권 추심 왔습니다. 지금 밤 11시인데요. 돌아가세요.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합시다. 결국 준호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그제야 채권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수가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어. 내가 다 망쳐놓을 거야. 악몽 속에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엄마 깨세요. 준호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악몽 꾸시는 거예요. 깨세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정신과 상담 받으시는 게 어때요? PTSD 같아요. 나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엄마,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며칠 후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갔는데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아무도 널 찾지 않을 거야. 싫어. 나가게 해줘. 엄마, 또 악몽이시죠? 수진이가 이번에는 저를 깨웠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쳐가는 것 같아. 매일 이런 꿈을 꿔. 엄마, 병원 가요. 제발, 약이라도 받으세요. 결국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경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나요? 악몽을 자주 꿔요. 밤마다요. 그리고 불안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영희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보여요. PTSD라고 하죠. 감금과 협박을 당하셨으니 당연해요. 치료가 되나요? 네. 시간이 걸리지만 좋아질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박영희님,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생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 생존자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생각보다 괜찮네. 의사 선생님이 좋으시더라. 다행이다. 엄마, 약 꼭 드세요.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공판은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김서연 변호사가 준비 회의를 위해 집에 왔습니다. 박영희님, 준비되셨어요? 긴장돼요. 민수를 다시 볼 생각을 하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법정에서는 당당하세요. 박영희 님이 피해자예요. 재판 전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먹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희야, 내일 힘내. 나도 방청석에 갈게. 수진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회사 반차 내고 갈게요. 사랑해요. 저는 옷장에서 내일 입을 옷을 꺼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재킷과 베이지색 바지. 내일은 당당해야 해.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생존자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3개월 전에 저는 외롭고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많이 달라졌어. 많이 강해졌어. 침대에 다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약 효과가 있는지 조금씩 졸음이 왔습니다. 내일은 시작이야. 진짜 끝을 향한 시작. 이제 거의 다 왔어.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베이지색 재킷과 검은색 바지.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너는 왜 안 자? 저도 잠이 안 와요.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미안해. 너까지 잠을 못 자게 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가야죠.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아들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8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의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계단 위에는 정의라는 글자가 새겨진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정의. 오늘 여기서 실현되겠지. 김서연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님, 잘 오셨어요. 준비되셨죠? 네. 떨리지만요. 괜찮아요. 진실만 말하시면 돼요. 순자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정아 씨, 김혜숙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영희야. 순자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가 다 함께 있어. 9시 30분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뒷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모습은 처음 봤을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수척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무기력한 눈빛,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사건 번호 2025-123 사기, 재산 강취 미수, 감금, 협박 사건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 강민수는 피해자 박영애 씨를 포함한 4명의 여성과 결혼하며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박영애 씨와 결혼 후 상가를 무단으로 처분하고 아파트의 담보 설정을 시도했습니다. 증거는 녹음 파일, 진단서, 위조 감정 결과, 그리고 피고인 아들 강민석의 증언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입장 말씀하세요. 민수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합니다. 상가 처분은 부부 공동 재산 관리 차원이었고 감금 사실도 없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 한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명예 넘겨받아야 한다. 새엄마는 순진해서 다행이야.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네. 그럼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것이 맞습니까? 저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이 많다고 다른 사람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 박영애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섰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과 어떻게 만나셨나요? 등산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외로웠을 때였습니다. 피고인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신사적이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배려심도 깊어 보였고요. 결혼 후 피고인의 태도가 변했나요? 네. 한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니까 화를 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금 사실도 있었나요? 네. 제가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방에 가뒀습니다. 밖에서 열쇠로 잠갔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갇혔어요. 핸드폰도 빼앗기고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셨나요? 아들이 구해줬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서 찾아왔어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분, 천천히 하세요.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외로워서 만났지만 정말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속였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정아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피고인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7년 전에 결혼했고 6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집을 빼앗겼습니다.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바꿨는데 2주 후에 팔아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김혜숙 씨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피고인한테 상가 2개를 빼앗겼습니다. 10억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도장을 위조해서 팔아버렸습니다. 강민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증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증인, 무엇을 목격하셨나요? 아버지가 박영애 씨 방을 뒤지라고 시켰습니다. 도장과 통장을 찾으라고요.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찾았나요?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줬습니다. 박영애 씨를 감금한 사실도 아시나요? 네. 방에 가두는 걸 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희님은 저희한테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배신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났습니다. 검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외로운 여성들을 노린 계획적 범죄자입니다. 10년간 최소 4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김서연 변호사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 박영희님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빼앗겼을 겁니다.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10년간 최소 4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수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쾅!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영애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안아줬습니다. 순자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영희야, 울지 마. 기쁜 날인데. 기뻐서 우는 거야, 순자야. 정말 기뻐서. 법원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박영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의가 실현돼서 감사합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앞으로 계획은 황혼 재혼 사기 예방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법원을 떠났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따뜻한 5월의 햇살이었습니다. 판결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공간이었습니다. 15평 정도의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아파트는 되찾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몇 달 안에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상가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돌려받을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은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악몽도 거의 사라졌고 불안도 많이 줄었습니다. 약도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희님, 저희 복지관에서 황혼 재혼 사기 예방 강연을 하시면 어떨까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첫 강연은 9월이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나누러 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작년에 재혼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외로워서요. 하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왜 속았을까요?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재혼을 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친해지려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재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취미가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어르신들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용감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아 씨, 혜숙 씨와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황혼 재혼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던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정아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에요. 혜숙 씨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생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 끝까지 싸워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제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만 만났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준호가 해주는 파스타? 알았어요. 제가 만들게요.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요. 제주도 어때요?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여행? 좋지.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네. 어느 가을날 첫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였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미안해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다시 일어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싸워서 이겼어요. 재산도 지켰고 정의도 실현했어요. 다이아 반지를 빼서 묘비 앞에 놨습니다. 이건 여기 둘게요. 거짓의 상징이었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당신이 준 이 반지만 있으면 돼요. 오른손에 금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첫 남편이 준 반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희야, 요즘 얼굴 밝아졌어. 그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재혼 생각은 없어? 당분간은 없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외롭지 않아? 외로울 때는 너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그리고 준호, 수진이도 자주 오고 복지관 강연도 하고 피해자 모임도 하고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해. 혼자여도 괜찮은 거. 어느 날 가장 큰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황혼 재혼 사기 예방 포럼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지. 이게 내 사명인 것 같아. 포럼 당일 저는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을 거울에서 봤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생존자야.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황혼 재혼 사기 생존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는 가족과 친구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못 이겨냈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자인데요. 박영희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책이요? 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빈 화면이 보였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내 핸드폰 왜 뒤져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오른손의 금반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혼자여도 괜찮아요. 당신이 준 사랑이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고통의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를요. 창밖으로 첫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새로운 인생의 시작. 혼자여도 괜찮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의 시작.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잠시 멈추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혼자여도 괜찮아. 그 말을 속삭이며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